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자천하고 타천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물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말이죠. 오늘 새벽 5시 50분까지 3,569명이 참여했는데 적은 지지도부터 살펴보면 2% 박영선, 3% 김진표, 13% 송영길, 그리고 나머지 82% 정청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자신이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정도만 밝히고 있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출마 여부를 밝힌 바 없습니다. 추후에 후보군이 더 압축되면 다시 한번 설문 주제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지요.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한 옥시레킷 벤키죠.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비코리아로 말이죠. 알비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2011년 사건이 공식화된 이후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신현우 전 대표의 말입니다. 회사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집권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처음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을 뼈대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지정 등 야당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의 찬반, 국론 분열 등의 이유를 들어서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 치킨의 창업자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닭 가공업체가 4.13 총선 전에 홍철호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을 지역구 경로당에 생닭 12,000여 마리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지요. 세종시가 실거래가 축소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정은호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로비 자금으로 쓴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로비 자금 받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겠군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의 모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이 교단에는 김상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생을 걸었던 꽤 이름이 알려진 분 맞습니다. 김상근 목사는 남북 화해일치 활동을 벌이면서 숱한 세력으로부터 빨갱이, 종북 인사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상근 목사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어린 시절 김 목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의 말씀 아닙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하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와 교단으로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평가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경험을 교회와 사회에서 누리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까지 후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16일로 정정합니다. 5월 16일까지입니다. 목사는 되기 싫다. 주말과 야간에 신학 공부만 해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신학 일반 석사과정, 이른바 MTS 과정도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입학 안내를 클릭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까지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돈이 말할 때 인간은 침묵한다. 그러나 영웅은 그 말을 행동으로 이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한국 경제는 또 한국 경기는 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7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 장기 침체 두 번째 콘서트에서 밝힌 말인데요. 실제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207조 원으로 1년 사이에 11.2%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LG경제연구원이 전망한 2016년 국민소득은 27,200달러입니다. 메르스로 소비가 위축됐던 지난해보다 줄어든 액수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돈을 안 쓴다고 국민들을 탓한다면 그런 정부는 무의미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동걸 교수의 강연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득,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걸 이제 부문별 어떤 소득 그 규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소위 그로스 내셔널 인컴, 국민 총소득을 가계 부분이 가져가는 부분, 기업이 가져가는 것, 정부가 가져가는 것, 이게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계가 가져가는 게 국민 전체 소득에서 국민 전체 GNI라 그러면 GDP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과거에는 한 80%를 가계가 가져갔는데 그게 8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후반 전두환 이후에 쭉 떨어져서 약 70%까지 70한 1, 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한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또 한 10여 년 이렇게 그 수준에 있다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또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한 5년 동안 그 65% 선에서 유지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10%가 떨어졌습니다.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국민적 소득 전체에서 10%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GDP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 약 1,500조라니까 국민이 가계가 가져가는 게 150조가 줄었습니다.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150조가 줄었는데 어떻게 국내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쓸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 비중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가 가져가는 게 한 60%, 61%쯤 되는데 이건 선진국 평균보다 10%에서 15%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이 돼야 아까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박정기 박사가 소비가 진작이 돼야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없습니다. 소득이 적고 적은 소득 중에서 주거비 많이 나가고 가계부채 원리금 나가고 쓸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전부 해외에 나가서 쓰고. 근데 이 순환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그래서 저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을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현재 지금 60%에서 한 75%까지 15%는 높이는 운동 그걸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세, 복지를 위해서 증세하고 재정개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노인 분금 문제 해결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거에 적응을 한가 동시에 장기 침체로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6월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 조금만 협조해주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당선자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원구성이 늦추어지게 될 경우 6월에 개정안이 처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회담에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박주민 당선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하는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사실상 19대 국회 처리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인양은 7월로 예정된 상황인데 개정안이 이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또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6월 안에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 이제 그 원구성이 늦춰지게 될 경우에 6월에 이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예.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한 28년 정도 6월에 뭔가 국회가 열려가지고 의안을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고.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춰본다면은 이번 2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반면에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나 우리 당 저희 당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8년간의 그런 관례를 깨고 6월부터 바로 원을 가동시켜서 네.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야권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만 조금 협조를 해주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활동 개시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 활동 개시일에 대한 법조문 해석에 이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기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해수부는 법 시행일인 1월 1일을 그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 시행일인 1월 1일에는 위원 중에 어느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않은, 즉 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지 법조인이었던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해수부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한 게 말이죠. 특조위 활동을 6월까지 하고 9월까지 여러 자료를 정리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대통령이 특조위 시한을 이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새누리당 역시 타협의 여지를 좀 닫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의원께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수부가 현재 갖고 있는 해석이 맞다라고 또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해수부도 해수부지만 역시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진 상황이죠. 네.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국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뉘앙스로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대통령께서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생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이 좀 집중적으로 표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든지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세금이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좀 진상규명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폭락했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2위로 물러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한결같은 추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 하락은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지 온전한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정권교체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아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개인의 성취를 위한 정치라면은 용납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과의 연정, 독배라는 이야기지요.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정동영 당선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내년에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번 4.13 총선이 만일 대한민국이 내각 책임제였더라면 4월 13일 날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3석의 더민주당과 38석을 합치면 161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3 이 총선 민의를 잘 살려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는 것, 그 목표에 초점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에 안 나타나고 지역구에서 계속 지역구민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당에 나타날 때는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시니까.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쨌든 뒤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그냥 질문이 나와버려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요. 그 본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세간의 평가나 소문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이 결정할 문제죠.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그 국민의당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결국은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야권 연대의 전망을 내고 계시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당을 유지하면서 DJP처럼 공동정부를 만드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당을 아예 하나 합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후보 단일화 방법도 있고,
과거에 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경로를 놓고 왈가왈부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2016년은 이제 국민이 선택해 준 대로 이 3당 체제를 활용해서 정치가 정말로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고, 가려운 데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데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경쟁력을 보이면 국민의당의 지지가 모일 것이고 또 수권 능력을 인정받게 되겠죠. 그럼 정당사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DJP 연합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과 당이 그대로 있으면서 연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합당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국민의 관심이 거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때 있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우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은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모태는 호남입니다. 호남은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제2여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법조계 전반으로 로비 의혹이 번지고 있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법조계의 한탕주의를 개탄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문턱이 낮아진 건 우리 이웃 가까운 곳에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게 되면 편해지지 않겠느냐는 희망 때문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변호사 문턱은 더 높아지고 이런 비리 문제가 나오게 됐다면서 한탕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더 어려워진다는 엄청난 경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고위 법관 출신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법부에도 저는 한탕주의가 이 팽배지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의 한탕주의. 이 법원 고위직, 검찰 고위직을 마치고 밖에 나서 큰 걸 한두 건 해서 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하겠다 하는 이 한탕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법시험을 1000명을 뽑게 되고 지금 이제 로스쿨을 만들어지고 그 한 해 이제 법조인이 막 2000명씩 쏟아지고 하면 사실은 그 변호사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 이웃에 더 가까운 곳에 이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중들이 더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아래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변호사 문턱이 더 높아지고 이런 그 비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한탕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경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 고위 법관 출신이나 그러니까 전 같지 않다는 거죠. 변호사 개업했을 때 전 같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흔들린다라는 건데. 저만 하더라도 개업했을 때 서울 전체 변호사, 개업 변호사가 한 1,700명밖에 없었어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먹고 살만한 사건을 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정말 이혼하러 온 사람은 거꾸로 말리던 그런 변호사들도 있었고, 또 정의감에 불타서 그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죠. 그때는. 그리고 다들 이 기본적인 예의는 다 차렸어요. 사건을 수임한다라든가 또 변론 과정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워낙 각박한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같은 법조계 안에서도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이 변론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또 하나 이제 뭐 사법시험 전체 문제냐 로스쿨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브로커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브로커 이렇게 대단하게 움직입니까? 이 변호사 업계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초동의 검찰과 이 대검 그 사이에 아마 브로커들이 잘 가는 커피숍도 많다고 그래요. 그럼 아주 모종의 장소가 있군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명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브로커가 직접 접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들이 퇴직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면 이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서
제가 한 1년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류의 조건 외부 조언 그런 이제 사건 몰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사실 다 불법인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데서 그 사실 대부분의 그 고위직 출신 법관 출신들 이제 변호사들은 예. 사실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뭐 수뇌비들이 있는 로우펌으로 간다라든지 혹은 그 뭐 본인이 개업을 하더라도 예. 이런 브로커들의 유혹에서 거의 다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래서 이번에도 홍만표 변호사라든가 지금 최유정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의 부처 하면은 바로 무라 하겠습니다. 저를 부처가 아니라 무처라고 부르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별 시덥지 않은 이 새끼들의 공격을 받고도 부처님처럼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저 무 아니겠습니까? 또 부처님의 정신, 무소유를 따르는 무소유의 표상,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당신 뇌물 받았잖아. 무소유 좋아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 챙겨. 이 새끼야, 내가 뇌물만 받았어, 이 새끼야.
뇌물을 주기도 했다고 이 새끼야. 뭐 뇌물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으니 쌤쌤하냐 이 새끼야. 뭐 그렇게 됐을 적에 없을 무소유 맞잖아 이 새끼야. 아 그런가? 아이고 그럼 무가 맞구만. 예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처럼 차비가 넘쳐서 저 자신이 아닌 또 지인박이 아닌 진석 즉 정진석에게 당권을 몰아준 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인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봐요. 네, 오늘은 온누리의 자비를 선포하신 부처님이 오신 날인데, 오늘의 현실은 자비는커녕 탐욕과 갑질과 억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원로이신 인님, 이런 부처님의 자비가 사라진 세상, 누구 탓으로 봐야 할까요? 책임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봐요. 문재인 때문에 자비가 다 사라졌다고 해야 하겠지. 정치인이 자꾸 말을 바꿨을 적에는 국민들로부터 초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 탓을 하시네요. 자, 무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비가 사라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 영감님은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입니다. 하긴 정석대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일 수 있겠지만. 닥치라고. 지금 자숙해야 할 때 아니야? 탐욕과 갑질, 억압. 그렇다면 당신 아니야? 당대표 도장을 들고 온 나르샤. 벌써 잊었냐고? 이 새끼야 결국 돌아왔잖아 이 새끼야. 새끼들 말이야. 솔직히 내가 니들 찍어달라는 대로 다 찍어주면 그러면은 이번 총선 이겼을 것 같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 이 새끼 말 잘했네. 좋아. 역사에 가정 즉 패밀리가 어딨냐 이 새끼야. 왜 친박 너그 식구들만 챙기려고 하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할 때 그 가정은 패밀리 할 때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를 줘야 쓰던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덮어놓고 가만히를 쓰래 이 새끼. 닥치라고. 닭을 가져와 이 새끼야. 닭도 없이 어떻게 닭을 쳐 이 새끼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사회자가 모처럼 맞는 말을 했다고 봐요. 자비. 이 자비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적에 이 더치페이 문화가 너무 더딘 것 같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내가 쏠게 이런 말을 했을 적에는 누구를 저격하고 누구에게 테러를 가할 적이나 쓰는 말이지. 자비로 식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님, 그 자비는 그 자비가 아닙니다. 이 새끼, 뚱뚱해가지고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허리띠를 맸을 적에 배꼽까지 올리지 이 새끼야. 배 나온 거 가리려고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런다고 추워도 가려질 것 같아. 사람이 진실돼야지. 어떻게 있는 배를 허리띠로 가릴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차라리 보정 속옷을 입으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 퀴즈나 내시죠. 이 새끼 북한에 가야 환영받을 새끼인데. 자, 오늘은 초파일이고 한데 부처님 생일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말씀하시죠. 한량없이 큰 자비를 품으신 부처님 생일은 4월 13일. 4월 13일이요? 왜요? 이 거대 야당에게 자비를 구하게 된 날 4월 13일. 야당이 부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8년 동안 우리한테 다구리 당한 거 생각하면 나 같으면은 칼을 들고 찾아가서 복수할 텐데 야당이 우리를 지금 용서해주고 있잖아. 나는 야당이 부처님으로 보여요. 사회자 개소리 그만 듣고 바로 정답 가자. 네, 정답 말씀하시죠.
정답은 5월 18일. 아닌가? 5월 23일. 아니 왜 518, 523 그날이라고 하십니까? 5월 18일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되고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 아니냐. 내는 그분들에게 하늘에서 천벌 내리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할 뿐이다. 네, 숙연해지는 2016년 초파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생일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요? 예. 정답 맞히시는 분께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지난 2월 필리버스터 발언을 모은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발행했는데요. 자, 필리버스터 이 책 아주 두껍습니다. 읽다가 졸음이 오면은 베개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자책도 나왔는데요. 유통사 수익과 제작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출판사 수입 몫의 전액을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전자책 구매해 주시면 좋은 일에 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그 정답입니다. 노아코님인가요? 예. 정답 3만원.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해외 도박건으로 불거진 법조계의 소위 전관예우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상실감마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에서 전관예우라고 일컫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못마땅합니다. 최유정, 홍만표 등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수임료가 20억, 50억, 불구속 성공보수가 30억, 소득 신고가 91억.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게 과연 전관예우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 전관예우가 아니라 브로커와 대형 로펌이 낀 불법 돈 로비 사건이고, 현직은 퇴임 후에 고소득 직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임자는 자신의 수임료와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담합, 침묵의 카르텔을 통해서 재판과 판결을 비틀어버린 사법 부정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던 법 앞의 평등, 과연 우리 서민이 가진 그 법은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은 법일까요? 이젠 법가격 평준화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닌지. 혹시 채택해 주신다면 책을 잘 읽고 책꽂이에 평생 꽂아두겠습니다. 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예,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낭이님, 정답 3만원 맞히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애청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휴학한 20대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이름이 바뀐 모양이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책 한 권 받으려고 팟빵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뉴스 팔로잉도 수월하고 정치에 관심이 부족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가르쳐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해 가을 소집 해제하는데 제가 공익 대선배라는 사실이 반갑다고 하셨네요. 예, 남는 시간 개인 공부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몇몇 언론의 공격 작업이 보이는데 접대비로 쓰이는 금액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민심의 들끓는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서 회동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편집국장들과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건데요. 예.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이를 평가를 했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진전이 없진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큰 성과가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어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별로 하겠다. 이걸 정례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 민생 점검회의를 열겠다. 이 정도는 확정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도 이제 뚜렷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5.18 기념식에서의 기념곡 지정이라든지 재창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한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찬반이 있다. 그 5.18 행사나 정신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데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다. 보훈처의 지시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그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막은 최위선이 아니었군요. 예, 뭐 어제 그런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순춘 처장과 대화를 했는데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더 그 윗선 청와대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그걸 깨달았다면 이 자리에서 회동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문제가 소리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5.18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고 뭐 재창을 하도록 하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 특유의 찬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훈처에서 잘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스탠스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3번이나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님 이건 이제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거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뭐 요지부동의 자세에 변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그 특별법 개정 문제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의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박승춘 처장께 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이 양반만 갖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까라고 하니까 깐 건데 결국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에 정말 태도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오케이와 수긍과 동의가 다 있었다고 봐야 그게 확인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회동 뭐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원하는 게 하나도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그리고 경제 민생 점검 회의, 뭐 이것은 뭐 야당이 요구한 것라고 딱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건 뭐 어느 대통령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남마처럼 얽힌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이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큰 성과가 없고 일단은 좀 말을 섞기 시작하고 대화의 문을 텄다는 거, 열었다는 거, 그 정도 지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니 무슨 뭐
대화를 한다 한들 이게 뭐 야당이 요구하는 거 이거 상식적인 요구 아닙니까? 무슨 과도한 그런 뭐 무리한 그런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수용조차 못하겠다. 아니 기념식에서 어차피 자기는 참석도 안 할 그런 기념식에서 재창 한번 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서 아니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떠든 거 이런 소통 뭐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식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쪽이 있는 것인지가 지금 확실해졌고 그러면 조금 더 여론과 민심을 좀 살피고 몸을 낮추고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자기는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거죠. 뭐 본인의 생각이 워낙 투철한 분이어서 그런 좀 자세 변화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사실은 뭐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는 그 모든 언론, 심지어는 정당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 4.13 총선 민심의 소재인데 본질인데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에 방한한다고요? 예, 오늘 그 유엔 대변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달 5월 2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25일에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여해서 기조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3박 4일간 경주에서 개막하는 유엔 공보국 비정부기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 뉴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 한 3일 정도 개인 일정이 있는데요. 그 일정은 공식 일정 없이 가족 모임 등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뭐 정치적 행보라고 보긴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다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라 뭐 일부러 뭐 방한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여권의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본인의 행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씨한테 뭐 구순을 맞아서 뭐 친필 편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행보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어제 갑자기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나도 저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 이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반기문 총장도 대권 도전 의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반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반기문 카드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이른바 예비군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사실상 다 지금 죽은 상태라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카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예전에도 기사를 한번 썼는데 반기문 대통령은 없다 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몇 년 동안 단련된 사람이어야 그리고 그런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어야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당의 상황을 접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직업외교관 출신의 바깥에 나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까지 된다? 그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죠. 뭐 반기문 카드라는 게 뭐 총선 이전 180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가 낙관되던 그런 시점에서나 의미가 있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죠. 무슨 반기문 카드가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해서 뭐
외치는 반기문 대통령이 그리고 내치는 박근혜 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푸틴식 장기 집권 상정했으면 그게 가능한 카드인데 이제는 뭐 새누리당과 여권의 어떤 그 정계 개편 동력이 확 떨어진 상황이어서요. 예. 반기문 카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헌물을 켜고 있는 건지 뭐 이 양반이 시점에 무슨 그런 자기 중천권의 맹주 자리를 자기한테 넘겨달라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런 정치적 그렇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좀 의미가 그다지 없는 그런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는 배후가 더 궁금하고 말이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제 올라올 때가 됐네요. 예, 저희가 어제 녹음을 했고요. 예. 이번엔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지금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새누리당이 여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 이런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상당히 뭐 극약 처방을 하고 누군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당을 수습하고 예. 그런 그 전형적인 스토리가 재현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는 그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의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 이게 참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면 새누리당도의 그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너에 오더가 없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뒤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떤 난맥상 그런 것을 현장 기자들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새누리당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 뭐 소통 이런 것들도 끊어진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근데 또 비박 쪽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건 뭐 친박 지도부다 이렇게 아예 단언하고 있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당의 사이. 그 채널이 끊어졌다면 지금의 이런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지금 매운맛 아주 그냥 민심의 매운맛을 지금 본 상황이라 정말로 예전에 그 차떼기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그 천막 당사로까지 갈 지금 각오와 마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친박 원내대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박이 그 소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이 헤게모니를 당권을 쥐고 흔들 수 있을지 이걸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포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친박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게 정설이어서 사실상 뭐 지금은 친박과 청와대가 계속 새누리당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들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직 정말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경련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때 아프리카 데이를 개최한다. 이게 정말 오버도 이런 오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반응이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벌써 이 기사 제목을 읽으면서 웃기죠. 예, 벌써 웃습니다. 예. 뉴스는 이제 어제죠. 전국경제인연합회가요. 외교부하고 함께 주한 주일 아프리카 대사들을 전경련 회관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16년 아프리카 데이 이런 걸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했겠죠. 이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은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기술력이 있으며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운 개발 경험이 있다. 한국 기업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 플랜트와 송배전 사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뭐 조금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참 꼴값들 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1990년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세계 경영 뭐 이런 걸 필두로 내세웠었던 대우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그룹 회장이 이제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책 쓰신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이었죠. 예. 이분이 뭐 세계화 경영을 되게 선도했다라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1997년쯤에 뭘 하시냐면은요. 그러니까 혁신적 경영을 하신답시고 그룹의 그 핵심 주요 사장단들을 전부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우건설이 파키스탄에 진출한다 이게 아니고요. 대우라는 이름의 회사를 그냥 파키스탄에 세워버리는 겁니다. 건설 회사도 아니고요. 이 취지가 뭐냐? 김우중 회장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후진국 시절에 경영을 해보니까 후진국에는 돈 벌 일이 무궁무진하더라.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후진국에 가서 내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 뇌물 좀 찔러주고 그러면 공사도 따내고 장사도 하고 돈 벌 일 되게 많다. 이제 내가 대우를 한국에서 일으킨 것처럼 그 나라에서 크게 성공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굉장히 그 나라를 무시하는 발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공무원들 뇌물 좀 찔러주고 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시아 국가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그 경영학 용어인데요. 그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은 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세계화라는 단어죠.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이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결코 세계화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현지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하고 글로벌리제이션하고 합쳐서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의 취지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속에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이렇게 해도 현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자존심, 이걸 얻기가 절대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경련은 대통령 순방한다니까 아프리카 데이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데요. 예.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저게 제가 비아냥거리려는 게 아니라 저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그 허창수 회장 뭐 전경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히잡 한번 누르니까 52조 원이 생겼다고 믿는 미친놈들이니까요. 이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호모 아파렌시스라고 불리는 루시라는 그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예. 전경련이 알고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장 가깝게 그려지는 곳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거든요. 전경련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 돈을 다 쓸어 담을 것 같은 생각일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한심하고 좀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요,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브라질, 이 세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 브라질을 합쳐도 중국 규모를 못 따라옵니다. 무역 규모가요.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데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힐러리 클린턴 2011년에 국무장관 시절에요. 아프리카를 순방한 자리에서 중국의 신제국주의가 아프리카 대륙을 위협한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큽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서요. 그런데 그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째 아프리카에 공을 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패키지 딜이라는 건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도로, 다리, 발전소, 운동장, 병원, 온갖 인프라를 수십 년째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1950년에서 2009년 누계 기준으로 중국이 아프리카에 퍼부은 공적 개발 원조 지원금만 4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상황이 지금 어떻냐면 아프리카 내에서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만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의 친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이러면서 환연히 중국의 편에 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잠비아에서는 2011년 대선에서 중국 반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수십 년째 공을 들여도 아프리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아프리카가 간단한 대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경련이 대통령 순방한다고 아프리카 대에 이딴 거 만든다고 거기가 우리한테 덥석 넘어올 것 같나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창수 회장께서 우리에게는 새마을 정신이 있다 뭐 이러셨다는데요. 예.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정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 딱 용딱 취급하기 딱 좋은 얘기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순방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란발 잭팟 뭐 이거로 뭐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예, 정부도 그렇고 전경련도 그렇고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신들 차리고 교육 대상을 향해서 연구하고 진심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더구나 전직 여당 대표가 아프리카 출신한테 뭐 너는 색감에서 연탄이랑 구분이 안 돼 이딴 소리나 하는 사고방식으로는요. 아프리카에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 이 나라가 경제 외교 뭐 이런 걸 좀 하더라도요. 저는 진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데이 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 잘할 조짐이 전혀 안 보여서 좀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생각이요. 예. 아이고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해외 순방을 하면 네. 기업인들 뭐 잘 안 되는 일이 네. 잘 되는 네. 이런 그 효과, 네. 이 순방 효과 예. 이런 것이 요즘같이 기업이 국가 권력을 네. 압도하는 그 시대에 통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미 기업들 선에서 뭐가 돼야지 대통령이 히잡 한번 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이게 확실히 그 뭐 대통령이 나서서 또 MOU를 체결하면은 그 다음은 뭐 밑에서 알아서 착착 해대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시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이 전체주의 사고 방식이 아직도 대통령 머리에 들어 있는 거죠. 답답한 일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 일어나라 기후나 이 책의 공동 저자시잖아요. 네, 네. 언젠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강기훈이 이완배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책을 내게 된 공동 저자가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공동 저자 중에 또 다른 분이 정봉주 전 의원 아닙니까? 그분은 또 맞습니다. 사실 그 80년대 운동을 했던 분이고 또 강기훈 선생하고는 또 이제 그 강기훈 선생 어려울 때 또 도와주신 분이 정봉주 전 의원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완배 기자님은 이 강기훈 선생하고 어떤 관계세요? 저는 뭐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고요. 예. 말씀 주셨던 그 책을 쓸 때가 강기훈 선생에 대한 그 2심 판결이 진행 중이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강기훈 선생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집회를 한번 열었었고 그때 이제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그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께서 옥중에서 그 서신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옥중 서신이 일어나라 기훈아였는데요. 강기훈 선생께서 지금 간암 투병 중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구동학번 91년도를 살았던 사람한테 강기훈 선생은 그냥 마음의 빚이죠. 정말 마음의 큰 빚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정 의원을 감옥으로 면회를 한번 찾아뵙고요. 공조를 허락을 받고 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요. 이렇게 나온 책이고요. 제가 오늘 좀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그 홍보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홍보냐면 우선 그 사이트가 어디냐면은요. 제가 홍보하려는 사이트가요. 다음에 포털 스토리 펀딩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기사나 컨텐츠를 읽고 그 다음에 독자분들이 펀딩을 해주시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storyfunding.daum.net 슬래시 프로젝트 슬래시 3750인데 이렇게 찾지 마시고 다음 검색창에서 스토리 펀딩 강기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큐멘터리 강기훈 말고 강기타 이런 제목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강기훈 선생의 일생과 유서 대필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어떤 감독님이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제 제작은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극장에 걸어야 되는데 거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모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독님이 권경원 감독님이라는 분이던데요. 91학번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배 한 명이 어제 저한테 이걸 좀 홍보를 해달라고 그 페이지를 보내왔고요. 그래서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홍보를 위해서 경제 속사라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강기훈 선생의 유서 대필 사건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김영민 PD님께서 한번 상세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1991년 25년 전 5월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강경대 군이 돌아가셨고요. 부공학번 박승희, 천세용, 김용균 이런 분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그해 이야기거든요. 1991년 5월 8일에요. 전민련 사회부장이셨던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4층 건물 옥상에서 온몸에 신어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살인폭력 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이 구호를 외치신 뒤 몸을 던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강경대 군이 무참히 맞아 죽은 뒤에 일어난 네 번째 분신이었고요. 예. 이 죽음이 바로 유서대필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유서대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 김기설 씨가 돌아가실 당시에요. 예. 그러니까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만한 정황이 느껴질 만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기설 씨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요. 하루 전날에요. 청와대에서 고위당정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고위당정회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분신의 배후를 수사하자. 이런 게 고위당정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설 씨가 돌아가시기 35분 전에, 그러니까 8일 오전 7시 반에 청와대에서 아예 오도가 떨어집니다.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린 마침 30분 뒤에 김기설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설 씨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정구영이었는데요.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마포경찰서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 발표를 하자마자 당시 그 범죄의 전쟁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곳이 서울지검 강력부였는데요. 강력부가 이 사건을 맡습니다. 누가 김기설의 사망을 배후 조종했느냐. 이걸 애초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요. 그러니까 언론도요.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많이 나왔냐면 운동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먼저 분신할지를 결정한다. 이미 자살특공대가 결성돼 있고 죽는 순서도 결정돼 있다. 이 참혹한 말들이 언론 보도에 여과 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특공대, 분신 제비뽑기, 분신한 학생들이 뭐 손에 쇠사슬이 묶인 흔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동료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막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설 선생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수사의 결론이 정해져 있었을지도 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미 군사정권하고 검찰이 분신의 배후를 규정을 해놓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당시에 그 증언을 한 분들이 이제 뭐 김영균 열사 추모 사업의 누리집이나 뭐 이런 곳에 쓴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신 배후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밤새 수천 회의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니 온몸에 뻘뻘 땀이 흐르자 바닥에 누우란다. 숨이 차고 목이 마른데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내려붓는다. 눈, 코, 입에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는 시커멓게 떼저른 구두 밑창으로 얼굴을 치디긴다. 얼굴에 시커먼 떼국물이 흐른다. 일어서라더니 거울 앞에 세워놓는다. 눈을 크게 뜨고 너의 꼬라지를 보라고 한다. 경북 안동대에서 김영균이 분신한 얼마 뒤였다. 집에서 받은 용돈으로 후배들에게 밥이나 먹자고 길을 나선 김영균의 한 선배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 의해 차에 태워졌다. 그는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왼쪽 뺨은 찐빵 2개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서 벌겋게 부었고 온몸 구멍마다 물기가 스며나올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한다. 그는 분신의 배후를 요구받았고 너가 아니면 분신한 사람에게 라이터를 건넨 그 누군가의 이름을 대라 는 질문을 받았다.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기훈 선생은 친구, 동료, 동지를 죽게 만들고 유서를 대피해줬다는 황당한 혐의로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죠. 이렇게 짜맞춰진 수사 속에서요. 예. 당시 강기훈 선생이 그 명동성당에서 40여일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진 출두를 결정하시는데요. 이 자진 출두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서글픕니다. 강기훈 선생,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을 가장 가깝게 지켜보셨고 가장 열성적으로 강기훈 선생을 도와주셨고 투쟁을 하셨던 그 인권운동가 서준직 선생께서요. 예. 당시에 남긴 회고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지기는 한국의 양심, 명동성당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꿈도 마찬가지였다. 강기훈에 대한 공정수사를 요구하며 40여일을 성당에서 버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갈 것을 종용하는 성당의 압력은 꿈을 깨지 못했던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성당을 겹겹이 포위하는 경찰 병력 때문에 예배 참석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재정적 손실을 당신들이 어떻게 배상하겠느냐. 힘을 사용해서라도 끌어내겠다던 평신도 대표들과 더 이상 승강이를 벌일 기록도 우리에겐 없었다. 사진 출두는 사실 자진이 아니었다. 명동성당은 이미
민주화 운동의 메카가 아니었다. 그 시절엔 그 누구도 강기훈 선생의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동성당조차도요. 운동권들은 동료 죽음을 재촉하는 제비뽑기,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는 그런 파렴치범으로 이미 사회에서 몰려 있었던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강기훈 선생께서 2007년에 진실화에 의해서 혐의를 벗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죠. 근데 당시의 유서 대필 사건의 결정적인 이 재판 근거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요. 국가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강기훈의 필적과 김기설 씨의 유서 대필 필적이 같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국가수가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02년에요. MBC에서 방송을 한 건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특별기획 방송을 보면 한 사설 감정원의 감정인이 그 두 필적을 보고 하는 그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니, 이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게 맹간이거든. 근데 맹간이가 감정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같은 필적으로 감정을 해. 하나는 술 먹고 쓰고 다른 하나는 술 안 먹고 썼다고 해도 같은 필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박서방하고 김서방인데 이제 PD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수에 의해서 감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수? 아니지. 고의적이지. 이건 고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이게 이제 국가수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죠. 그리고 지금 그 강기훈 선생께서는 간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 페이지에 보면요. 요즘 강기훈 선생께서 기타를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목이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고 돼 있는데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강기훈 선생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부디 꼭 제작이 돼서 많은 상영관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제 죄송스럽지만 좀 많이 이제 감성적이 되는데, 당시 그 강기훈 선생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준식이라는 분이요. 전민영 인권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이분이 1992년 그 살림이라는 잡지에서의 나의 유서 사건 1년이라는 기사에서 투고를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으셨냐면요. 기설아, 김기설 씨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설아, 나는 믿네. 자네가 뿌린 씨 이렇듯 오늘도 자네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움트고 있음을. 그 싹은 그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릴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끝내는 가지무성한 거목이 될 것이네. 그리고 훗날 따가운 떼약볕 아래 팍팍한 흙먼지길을 가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 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젊은이를 유서도 못쓰는 무식쟁이로 모욕하고도 태어냈단다라고. 고의 잠작에 강기훈이 무죄 선고를 받는 날, 그러니까 더럽혀진 자네 명예가 회복되는 날을 위해 오늘 여기 자네의 무덤 앞에선 우리 열심히 일하겠네. 열심히 살겠다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이 맹세가요, 서준식 선생의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이제 올바른 세상을 꿈꾸며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맹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기훈 선생 다큐멘터리가 이제 훌륭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4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보다는 훨씬 많으시거든요. 예.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강기훈 선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네. 강기훈 선생 다큐멘터리, 스토리 펀딩 다음 카페에 가셔서 강기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 수고하셨고 또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틈만 나면 박동지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사과를 받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돈 내고 사 처먹든지 말든지 하지, 굳이 박근혜 동지에게 공짜로 얻어가려는 욕심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 동지는 이 나라의 여왕으로서 영광은 독식하되 책임은 실무진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시스템을 채택하신 분으로서 이런 저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는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도 사과하라. 백남기 농민 사경 헤매는 것도 사과하라. 청년들 취업 안 되고 중장년층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노인들이 끊임없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과하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사과하라. 아울러 선거에서 진 것도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파렴치한 정치 공세로서 오망방자한 현원임에 불과한 분별이란 망동에 불과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짜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편리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박동지의 심기를 거스르며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할 시에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에서 사과를 없애야 할 것이고, 전국 사과농가는 자폭해야 하며, 제주도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파인애플마저도 모조리 뽑아 불태워야 할 것이고, 아울러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도 회사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굳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함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만들어버린 배은망덕한 국민들이 박동지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날씨.
석가탄신일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를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혹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외부 출타하실 일 있을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속과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아우르는 연구를 해온 주강현 민속학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영란법으로 한우와 굴비가 순환이다. 한우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굴비는 내 전공이니 할 말을 하련다. 큰 굴비가 비싼 것은 종멸종 탓이다. 일상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물고기다. 큰 놈은 대거 사라진 지 오래라서 대체로 작은 놈으로 제상에 올리고 일상식에도 쓴다. 추자도 조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대로 작은 씨알들은 제법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 한 두름에 100여만 원 호가하는 고가도 있고 기십만 원짜리도 많다. 대체로 선물 혹은 뇌물용이지 그걸 제 돈으로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있는 집도 부담이 되니 적절한 크기의 조기를 제상에 올릴 뿐이지 이 모든 것을 비싸고 큰 조기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으로 굴비장사 망한다는 식의 언론 표현은 심하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난해 받은 제법 먹을 만한 굴비 선물도 단체 주문용으로서 3만 원을 결코 넘지 못한다. 그걸로 제상에 올렸고 지금까지 냉동실에 2마리 남아있다. 굴비 엮듯이 오라질 녀석들아. 김영란법의 가격은 아주 타당하다. 한우도 그렇지 산적이나 올리는 용이라면 그 가격에 충분하다. 다만 갈비를 짝으로 먹으려면 10만 원도 턱이 없다. 뇌물용으로 버티는 축산업, 수산업이라면 망해도 상관없을 듯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결코 이들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일상으로 소박하게 드시는 보편적, 일반적 다중에 수많은 입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다. 가능한 한 돈 주고 사 먹어라. 선물은 간단한 수준으로 김영란법 이내에서.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